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던 강남의 그 봄날 오후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아파트 단지 밖에는 벚꽃이 만개했지만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8년 전 결혼한 성공한 투자은행가인 남편 박민호가 다른 여자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송지연, 남편 회사의 세련된 마케팅 임원으로 이미 승리한 사람의 자신감을 온몸에 두르고 있었다. 은지야, 이쪽은 지연 씨. 당분간 우리랑 같이 지낼 거야. 민호는 마치 먼 친척을 소개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충격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녁으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막 끓여놓은 부엌에 서 있는 채로. 지연은 붉은 입술과의 비웃음을 머금은 채 살짝 고개를 숙였다. 집이 참 좋네요. 그녀는 마치 집을 사러 온 사람처럼 우리 아파트를 훑어보며 말했다. 그녀는 내 옷을 전부 합친 것보다 비쌀 법한 명품 디자이너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에르메스 가방을 팔에 건 채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세웠다. 앞으로 닥칠 수많은 모욕 중 첫 번째였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시누이 수민이 도착했다. 나는 그들도 나처럼 충격받고 이 노골적인 무례함에 맞서 내 편이 되어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지연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녀의 옷차림을 칭찬하고 집안 배경에 대해 물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언젠가 내 것이 될 거라고 항상 약속했던 전통 닭이 세트까지 그녀에게 선물했다. 지연이는 부산의 명망 있는 송씨 집안 출신이야. 나중에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마치 모든 것을 설명하듯 내게 말했다. 아버님이 현대중공업 이사진에 계시단다. 우리 가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인맥이지. 나는 그녀의 집안 배경 따위는 상관없다고. 내가 민호의 아내이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구시대적인 부와 사회적 지위를 자랑으로 여기는 박씨 집안 같은 곳에서는 직접적인 대립은 나를 히스테릭하고 분별 없는 여자로 만들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존심과 함께할 말을 삼켰다. 며칠 만에 지연은 안방, 즉 우리 침실을 차지했다. 민호는 나와 상의도 없이 내 짐을 작은 손님방으로 옮겼다. 임시방편일 뿐이야. 그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우리가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만. 하지만 지연이 우리 집을 점령해 나가는 방식에는 전혀 임시방편 같은 구석이 없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신혼여행으로 갔던 제주도에서 민호와 내가 찍은 사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우리 결혼식 사진들을 떼어내고 아파트의 미적 수준을 높여줄 것이라며 현대 미술 작품들로 교체했다. 그녀는 압구정의 고급 부티크에서 새 가구를 주문했고 내가 수년에 걸쳐 신중하게 고른 가구들은 구식이고 촌스럽다며 무시했다. 한때 우리 집안의 신성한 가족 행사였던 저녁 식사 시간에 지연은 이태원이나 강남의 트렌디한 레스토랑에서 비싼 배달 음식을 시키고는 내가 만든 집밥에 얼굴을 찌푸렸다. 이렇게 기름진 음식은 못 먹겠어요. 내가 준비한 잡채나 불고기를 깨작거리며 그녀가 말했다. 몸매 관리 안 좋잖아요. 시어머니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때는 칭찬했던 내 음식 솜씨에서 갑자기 흠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아파트 이웃들, 특히 건너편에 사는 김 여사님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에서 내 굴욕을 이렇게 말없이 인정받는 것은 상황 자체보다 더 끔찍했다. 나는 그들이 내 뒤에서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남편의 내연녀와 한 지붕 아래 사는 아내라고. 하지만 나는 공공장소에서는 품위를 지켰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날씨나 동네 행사에 대해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었다. 은지 씨는 참 잘 대처하고 있네. 어느 날 로비에서 우편물을 챙기다 김 여사님이 내게 말했다. 보통 여자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 칭찬의 말이었지만 가슴을 찔렀다. 내가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인가?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조화로운 척 연기하는 것에? 밤에 이제 내 숙소가 된 손님방에 홀로 누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우리 강남 아파트의 벽은 얇아서 때때로 민호와 지연이 함께 웃는 소리나 그보다 더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고 하나하나 내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순간들 속에서도 내 안의 무언가는 완전히 부서지기를 거부했다. 나는 전통적인 가치와 강인함으로 유명한 전주 출신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한국 전쟁을 겪으며 군인들이 마을을 휩쓸고 다닐 때 아이들을 데리고 토굴에 숨어 살아남으셨다. 어머니는 내가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하셨고, 나는 그곳에서 문학학위를 받은 후 친구의 결혼식에서 민호를 만났다. 현명한 여자는 인내로 집을 짓는단다. 할머니는 말씀하시곤 했다. 하지만 언제 그 집을 밑바닥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지도 아는 법이지. 나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역학관계를 관찰하며 기다리기 시작했다. 지연의 오만함, 민호의 나약함, 시댁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이것들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었다. 그리고 며칠이 몇 주로 바뀌면서 나는 내 침묵이 항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정찰이었다. 상황을 읽고 말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기술인 눈치는 항상 나의 강점이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생존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패배자로 볼지 모르지만 나는 다르게 알고 있었다. 이곳은 내 집, 내 결혼, 내 인생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박은지를 얕본 대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추석 연휴는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잔인한 시험대처럼 다가왔다. 한국 문화에서 이 추수감사절은 가족들이 모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날로 전통적으로 며느리가 준비를 총괄한다. 지난 7년간 나는 추석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박씨 집안을 위해 송편, 잡채, 갈비찜을 준비했다. 나는 제기를 닦고 제사 음식을 정성껏 차려 시어머니로부터 마지못한 칭찬을 받곤 했다. 올해 나는 습관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내 마음은 앞으로 닥칠 일을 거부했지만 몸은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도 깨기 전에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지연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내 한복, 어머니가 결혼식 날 내게 주신 연분 홍사에게 섬세한 학차수가 놓인 그 한복을 입고서 일어나셨네요. 그녀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제가 먼저 준비를 시작할까 해서요. 어머님이 이 한복이 차례상 차리는데 딱 어울릴 거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어머님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방식. 마치 자신이 진짜 며느리인 것처럼 구는 태도에 속이 뒤틀렸다. 내 한복은 그녀의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소매는 조리대 위로 질질 끌렸다. 그녀는 그곳에서 서투르게 송편을 빚고 있었다. 그 한복은 내 거야. 나는 조용히 겨우 목소리를 냈다. 우리 엄마가 주신 선물이라고. 지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계속해서 떡반죽을 틀에 눌러 담았다. 어머님이 주셨어요. 어깨선이 저한테 더 우아하게 잘 어울린다고 하시던데요. 내가 대꾸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섰다. 내 옷을 입은 지연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아, 지연아. 그 한복 입으니 정말 양반댁 규수 같구나. 정말 곱다. 그녀는 나를 향해 멸시하는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은지는 반찬이나 준비하렴. 올해 차례상은 지연이가 맡을 거다. 뺨을 맞은 것 같았다. 차례상을 차리는 것은 추석의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다. 이 역할을 지연에게 줌으로써 시어머니는 공개적으로 집안 서열에서 나를 강등시킨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냉장고로 향했다. 반찬 재료를 꺼내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아침이 되자 분당의 삼촌과 숙모, 인천의 사촌들, 그리고 서울 북쪽의 전통 한옥에 사시는 민호의 조부모님까지 친척들이 우리 강남 아파트로 속속 도착했다. 지연이 민호의 특별한 친구로 소개될 때마다, 그리고 내가 고용된 사람처럼 차를 다루고 그릇을 치우는 신세로 전락할 때마다 새로운 굴욕감이 밀려왔다. 은지야, 내 잡채가 평소보다 덜 달구나. 항상 내게 친절했던 민호의 고모님이 말했다. 김치 맛도 좀 다른 것 같고. 그 음식들은 지연이가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끼어들었다. 우리 전통 음식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좀 더하고 있답니다. 고모님의 시선이 지연과 나 사이를 오갔고 그녀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는 내 손을 잠시 꼭 쥐어주었다.
그 작은 연대의 몸짓에 나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차례 의식 자체는 내 치욕의 절정이었다. 전통적으로 장남과 그의 아내가 의식을 주도하고 다른 가족들은 엄격한 서열에 따라 참여한다. 민호가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자 지연이 내 자리에 대신 무릎을 꿇고 제사수를 따르고 음식을 정리했다. 나는 방 뒤편에 서서 그녀가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익혔던 의식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채거나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실수들을 저질렀다. 조상께 큰 절을 올릴 시간이 되었을 때 지연의 자세는 어색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서툴렀다. 하지만 민호의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타고난 기품이 있구나. 어떤 것들은 가르칠 수 없는 법이지. 의식이 끝나고 모두가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나는 민호와 어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했다. 보통 미혼 사촌이나 먼 친척들을 위한 자리였다. 지연은 내 평소 자리에 앉아 민호 아버지께 술을 따라드리고 능숙한 매력으로 그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다. 박씨 집안은 정말 따뜻하네요. 그녀는 건배하며 잔을 들었다. 마치 항상 이곳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 나의 쇼핑 친구이자 속마음을 터놓는 상대였던 시누이 수민이 동의하며 킥킥거렸다. 언니는 정말 잘 어울려요. 원래 우리 가족이 될 운명이었던 것처럼요. 나는 기계적으로 식사를 했고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다. 대화는 내 주위를 맴돌았다. 민호의 사촌 태연이 전주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 대해 묻자 수미는 재빨리 지연의 부산 인맥으로 화제를 돌렸다. 내 존재는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워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떠나고 아파트가 조용해진 후 나는 내 안식처가 된 곳으로 물러났다. 내가 작은 화분 몇 개를 키우는 거실 옆 작은 발코니였다. 한강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내 고통에 무관심한 듯 반짝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민호의 할아버지 박일성 어르신이 서 계셨다. 팔순의 위험 있는 분으로 가족 모임에서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다. 오늘 품위를 지켰더구나.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도시를 내다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었는데 품위가 무슨 소용인가요? 나는 내 솔직함에 스스로 놀라며 물었다. 어르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내 아내 민호 할미는 내 첫사랑이 아니었어.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후 집안에서 그 사람과 맺어주었지. 몇 년 동안 나는 그녀를 차갑게 대했어.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녀를 벌주었던 게야. 나는 이 고백에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어느 날 내가 폐렴으로 심하게 알아누워졌어. 밤낮으로 내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손수 미음을 떠먹여주고 조상님과 부처님께 내 회복을 빌어준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었지. 내가 왜 그리도 무심했던 남편을 돌봐주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이곳이 제 자리이고 당신은 제 남편이니까요. 제 것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더군. 그는 완전히 나를 향해 돌아섰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거라, 은지야. 그들이 너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나와 생각,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만을 남겨둔 채 떠났다. 그날 밤 늦게 모두가 잠들었을 때 나는 예전 침실로 몰래 들어가 옷장 뒤편으로 밀려나 있던 낡은 보석함을 꺼냈다. 그것을 열자 어머니의 금 귀걸이와 민호가 우리의 첫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안방과 연결된 욕실에서 나는 조리대 위에 열려있는 지연의 비싼 화장품 케이스를 발견했다. 그 안 디자이너 화장품들 사이에 어머니의 귀걸이가 놓여 있었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여자가 이제는 그것마저 차지한 것이다. 나는 당장 그녀와 맞서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대신 나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닫고 내 작은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전쟁이라면, 그리고 분명히 전쟁이었다면 감정만이 아닌 전략이 필요했다. 나는 내 것을 되찾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할 법한 시끄러운 대립을 통해서는 아닐 것이다. 아니, 나의 접근 방식은 전주의 할머니로부터 배운 인내심처럼 지극히 한국적일 것이다. 나는 왜곡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지적인 힘을 모두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추석 다음 날 아침, 나는 변신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아파트를 조용히 거닐었고 시댁 어른들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으며 지연의 의기양양한 미소를 견뎌냈다. 하지만 내면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희생자가 아닌 전략가로. 나의 첫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민호가 출근하고 지연이 청담동에서 주간 스파를 받는 동안 나는 우리 집 서재에서 재무 서류를 찾았다. 민호는 항상 자신의 사업 문제에 대해 네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며 나를 멀리했다. 이제 나는 그의 비밀주의에 대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세금 신고서와 투자 보고서 아래 숨겨져 있던 것은 여러 은행과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대출 서류들이었다. 민호는 강남에서의 호화로운 생활, 외제차, 디자이너 옷, 고급 골프 리조트 회원권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 투자를 위해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모든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발견했던 그대로 조심스럽게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부동산 부서의 우리은행에서 일하는 사촌 동생 정혜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강남에서 누가 알아볼까봐 멀리 떨어진 인사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따뜻하게 말했다. 혜원은 항상 나에게 여동생 같았고 4살 빠진 모습과 눈 밑의 그늘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 도움이 필요해. 나는 민호의 서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리고 비밀을 지켜줘야 해. 혜원은 사진들을 넘겨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은지 언니, 이거 심각한데요. 형부 재정 상태가 완전 바닥이에요. 이 사채의 이자율은 거의 사채업자 수준인데요. 내가 법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좀 알아볼게요. 하지만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해주세요. 나는 지연에 대해, 시댁에, 배신에 대해, 내 집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자세히 이야기할수록 혜원의 표정은 굳어졌다. 이건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네요.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가 말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일주일만 주세요. 약속대로. 혜원은 7일 후에 연락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마포구에 있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다시 만났다. 부동산법 전문인 선배님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녀는 부엌 식탁에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다. 언니와 형부가 아파트를 함께 구입했고 등기부등본에 언니 이름이 있으니 선택권이 있어요. 특히 형부가 숨긴 빚을 고려하면요. 그녀는 내 심장을 두려움과 기대로 뛰게 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의 도움으로 나는 민호의 재정관리 부실을 이유로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내 단독 명의로 이전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의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을 고려할 때 은행으로부터 그의 빚을 할인된 가격에 사들일 수도 있었다. 사채업자들은 더 까다로워요. 혜원이 인정했다. 하지만 선배님이 아는 남양 신용정보에 아는 분이 있는데 수수료를 주면 도와줄 수도 있대요. 돈은 내가 마련할게. 나는 민호가 전혀 모르는 별도 계좌에 보관해둔 할머니의 작은 유산을 생각하며 약속했다. 다음 한 달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전주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둘러대고 혜원의 인맥들을 만났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시댁 식구들이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잊어버리는 또 다른 사실이었다. 법적 절차는 복잡했고 신중한 계획을 통해 서명과 인감을 받아내야 했다. 민호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는 그가 정신이 없거나 잠이 덜 깼을 때를 이용해 그가 제대로 보지도 않는 서류에 그의 도장을 찍게 했다. 위조 기술은 내가 평생 필요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만 절박함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초겨울 무렵 아파트는 합법적으로 내 단독 소유가 되었다. 혜원의 인맥을 통해 나는 또한 민호의 은행 빚 대부분을 액면가의 60%에 사들였다. 사채업자들은 더 어려웠지만
돈은 도덕적 반대보다 더 큰 소리를 냈고 추심기관에 프리미엄을 지불함으로써 나는 그 빚들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조용한 복종의 가면을 쓴 채 이루어냈다. 나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식사를 준비했고 지연이 일부러 어지럽힌 방을 청소했으며 시어머니가 내 외모부터 조용한 태도까지 모든 것을 비난하는 주간가족 식사를 견뎌냈다. 왠지 너는 유령 같아졌구나. 어느 날 저녁 내가 식탁에서 그릇을 치울 때 수민이 말했다. 좀 더 쾌활하게 굴어봐. 그럼 오빠가 너한테 더 관심을 줄지도 모르잖아.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했다가는 무슨 말이 나올지 몰랐다.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게 둬라. 내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믿게 둬라. 그들의 안일함이 나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법적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우리 건물 지하실 작업도 시작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각 세대에는 주차장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하 창고가 딸려 있었다. 우리 창고는 민호의 대학 교과서와 그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스포츠 장비 상자로 가득 찬 채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몇 주에 걸쳐 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물건들을 조금씩 처분하며 점차 창고를 비웠다.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더 밝은 조명을 설치했으며 동대문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병풍으로 공간을 나누었다. 나는 기본적인 가구, 즉 침낭, 담요, 작은 테이블, 그리고 혹독한 한국의 겨울을 위한 난방기를 추가했다. 나의 출입을 눈치챈 사람에게는 계절 용품을 보관할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무도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어차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귀중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지연이 디자이너 제품을 과시하고 시어머니가 가보인 청자 도자기를 진열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아파트에 있는 모든 귀중품 목록을 만들었다. 민호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결혼 선물로 주신 백자 다랑아리, 박씨 집안 대대로 내려온 옥도장, 민호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작지만 가치 있는 조선시대 한국화 컬렉션, 나는 홍익대학교에서 학비가 필요한 미술학도를 통해 주문한 정교한 복제품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교체했다. 원본은 내 신분증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KB국민은행에 안전금괴에 보관했다. 겨울이 깊어져 서울이 반짝이는 얼음 왕국으로 변하면서 이상한 평온함이 내게 찾아왔다. 나의 외부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 나는 여전히 작은 손님방에서 잠을 잤고 한때 내 집이었던 곳에서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취급받았다. 하지만 내면에서 나는 더 이상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충격으로 얼어붙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우리 아파트와 민호의 빚 모두의 합법적인 소유자였다. 나는 때가 되면 내 목적에 부합할 공간을 준비했다. 나는 내 다음 행동에 뒤따를 혼란에 대비해 우리의 귀중품을 확보했다. 어느 눈 오는 저녁, 발코니에 홀로 앉아 내리는 눈 사이로 흐릿해지는 서울의 불빛을 보고 있을 때 민호의 할아버지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자주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조용한 순간을 함께 보내는 습관이 생겼다. 눈이 모든 것을 순수하게 보이게 하는구나. 그는 관찰하였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 나는 혹시 그가 내가 해온 일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때로는 변화가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겨울 땅속의 씨앗처럼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견뎠고 그 후에는 반도를 갈라놓은 전쟁을 겪었지. 우리는 인내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림으로써 살아남았어.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젊은 것들, 민호, 지연이, 심지어 내 며느리까지도 인내의 힘을 이해하지 못해. 힘이란 시끄럽고 즉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할아버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종종 가장 긴 침묵 후에 찾아오는 법이다. 그는 내리는 눈과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 속에 나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기 전에 내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사흘 후 나는 민호의 마지막 사체가 내 이름으로 이전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날 밤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길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움의 계절인 봄을 꿈꾸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내 폭로의 날로 설날을 선택했다. 한국에서 이 명절은 추석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앞으로의 한 해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가족들은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전통 음식을 나누며 새해 복을 교환한다. 이 새로운 시작의 축제가 내 굴욕의 끝을 알리는데 적합해 보였다. 지연은 몇 주 동안 화려한 설날 저녁 식사를 계획해왔다. 박씨 가족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온 자신의 부모님과 민호의 사업 동료 몇 명까지 초대했다. 그녀는 집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민호가 선택한 동반자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싶어 했다.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가족 신용카드를 마음껏 쓰게 해주었고 지연은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고급 한우, 희귀한 제철 진미를 주문하고 심지어 더 복잡한 요리 몇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개인 셰프까지 고용했다. 나는 장식가들이 비싼 꽃꽂이와 새해 길조를 담은 맞춤서에 족자들로 우리 아파트를 바꾸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연은 여왕처럼 모든 것을 감독하며 가끔 내 쪽을 힐끗 쳐다보며 내가 그녀의 승리를 목격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은지야,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는 네가 하렴. 축하 당일 아침 시어머니가 지시했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부엌에 있도록 해. 지연이 부모님까지 오시면 식탁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손님들은 6시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호화로운 장식에 감탄하며 우리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지연은 진홍색과 금색의 눈부신 한복을 입고 모두를 맞이했다. 이번에는 내 한복이 아니라 수백만 원은 수백여 원은 좋게 들었을 새 한복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안주인 역할을 하며 현대중공업 이사인 아버지와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어머니를 박씨 가족에게 능숙한 매력으로 소개했다. 나는 지시받은 대로 부엌에 머물렀고 물 잔을 채우거나 추가 반찬을 가져올 때만 나왔다. 지연은 자신의 세상에 있었다. 자신의 집을 손님들에게 안내하며 마치 자신이 직접 고른 것처럼 예술품과 가구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한강 전망, 나는 그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예요. 풍수가 아주 좋아서 강에서 부가 흘러들어온대요. 내 안목이 뛰어나구나, 딸아. 그녀의 아버지가 민호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너희들 참 잘 해냈구나. 저녁 식사 내내 나는 민호가 점점 더 불편해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연과 그녀의 부모님이 그들의 아파트, 리모델링, 제주도 여름휴가, 심지어 새 차 구입 가능성까지 미래 계획을 논의할수록 그의 미소는 굳어졌다. 이 부유한 인맥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난 시어머니는 모든 제안을 부추겼고 수미는 옆에서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고 젊은 세대가 어른들께 새해 복을 받기 위해 절을 하는 전통 세배 의식 전에 나는 조용히 내 방에서 서류 폴더 하나를 가져왔다. 타이밍은 완벽해야 했다. 주식사가 끝난 후, 하지만 공식적인 의식이 시작되기 전 모두가 아직 식탁 주위에 모여 있을 때 나는 선물을 바치듯 양손으로 폴더를 들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갔다. 이게 뭐냐? 민호가 내 방에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모두가 흥미로워할 만한 서류들이에요. 나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앞에 있는 식탁 위에 폴더를 놓았다. 민호는 마지못해 그것을 열었고 내용을 훑어보면서 그의 표정은 짜증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바뀌었다. 안에는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한 모든 법적 서류 사본이 들어있었다. 이제는 내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부등본, 내가 이제 그의 모든 빚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출 서류, 그리고 그의 위태로운 재정 상황을 드러내는 은행 거래 내역서. 이게 대체 뭐야? 그는 거의 속삭이듯 다시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지연이 나만이 써야 할 애정 어린 호칭을 쓰며 물었다.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충격과 점차 커지는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면서 식탁은 조용해졌다. 나는 똑바로 섰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갑자기 조용해진 방의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정당하게 제 것을 확보했을 뿐이에요. 내가 말했다. 이 아파트는 이제 전적으로 제 소유예요. 우리 재산을 담보로 당신이 받은 대출금, 그것들도 이제 제 것이죠. 당신은 저에게 약 8억 9천만 원을 빚졌어요, 민호 씨. 이자는 매일 불어나고 있고요. 지연은 민호의 떨리는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며 그것들을 훑어보면서 눈이 커졌다. 이건 불법이야. 그녀가 쏴붙였다. 장담하건대 합법이에요.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은행에 있는 제 사촌 동생과 그녀의 법무팀이 아주 철저하게 처리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가 감히 손님들 앞에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신시켜? 나는 작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최고에게서 배웠는걸요, 어머님. 체면을 지키고 겉모습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님 아니셨나요? 지연의 아버지가 불편하게 헛기침을 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는 게 좋겠군. 그는 이미 외투를 챙기며 제안했다. 집안일은 비공개로 해야지. 네, 그래야죠. 나는 지연을 빤히 쳐다보며 동의했다. 집안일은 가족 안에서만 머물러야죠. 그 후 저녁은 혼란에 빠졌다. 지연의 부모님은 서둘러 핑계를 대고 떠났고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와 딸을 문 쪽으로 끌어당기며 천둥 같은 표정을 지었다. 사업 동료들은 재빨리 뒤따랐고 어색하게 절을 하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약속이 있다고 중얼거렸다. 박씨 가족만 남았을 때 민호가 폭발했다. 이 교활한 년... 그는 의자가 바닥에 나뒹굴 정도로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다.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했지? 내 재산을 훔쳐? 우리 재산이었죠? 나는 차분하게 정정했다. 당신이 이중생활 자금으로 사용하던 그리고 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소송할 거야. 그가 양손을 주먹 쥔 채 위협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고. 내가 뭘 하겠다고요? 내가 말을 끊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말을 그대로 해줄 변호사에게 없는 돈을 쓸 건가요? 서류는 합법적이에요, 민호 씨. 이전은 완료됐어요. 아파트는 내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 나는 수민의 충격받은 얼굴과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시선을 둘러보며 말했다. 모두 이제 내 세입자거나 내 채무자거나 아니면 둘 다죠. 우린 나갈 거야. 시어머니가 지갑을 챙기며 선언했다. 가자, 민호야, 수민아. 이런 말 들을 필요 없어. 사실은 내가 그들과 문 사이에 서며 말했다. 들으셔야 해요. 갈 곳이 없으니까요. 나는 냉정한 정확성으로 사실들을 나열했다. 민호의 비밀빚은 그들 가족의 자원을 고갈시켰다. 서울 북쪽에 있는 박씨 가문의 종갓집은 그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담보로 잡혀 있었고 그 사업들은 실패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은 몇 달 전 민호가 빌려갔다. 그리고 평생 일해본 적 없는 수미는 자신만의 자원이 없었다. 원하시면 떠나셔도 좋아요. 나는 결론지었다. 하지만 입고 있는 옷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될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들의 얼굴에 깨달음이 번지는 것을 지켜보며 잠시 멈췄다. 머무를 수도 있죠. 내 지붕 아래서. 내 조건에 따라서요.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조건이라는 게 뭔데? 나는 그때 웃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미소였다. 아주 교육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말했다. 당신들 모두에게요. 그날 밤 설날의 첫 시간들이 흘러가는 동안 박씨 가족은 그들의 선택을 했다. 자존심과 현실이 싸웠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었다.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들의 사회적 지위,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지연의 인맥 때문에 그녀를 환영했던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이제 겉모습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었다. 길거리에 나앉는 것은 그들의 남은 명성을 파괴할 것이었다. 하나씩 그들은 내 조건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침내 되찾은 안방 침대에 누워 커튼 사이로 새해의 첫 빛이 스며드는 것을 보며 나는 거의 잊고 있었던 감정을 느꼈다. 힘을. 설날 다음 날 아침은 밝고 추웠고 강남에 눈 덮인 지붕 위로
햇살이 반짝였다. 나는 수년간의 습관대로 일찍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대신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기다렸다. 하나씩 그들이 방에서 나왔다. 민호는 내가 몇 달 동안 잤던 손님방에서, 시어머니와 수미는 각자의 침실에서. 그들의 얼굴은 잠 못 이룬 밤과 굴욕으로 초췌했다. 지연은 눈에 띄게 가입했다. 그녀는 전날 밤 부모님과 함께 도망쳤고 디자이너 가방은 황급히 꾸려졌으며 민호의 재정적 파탄이 드러나자 그녀의 차가운 가면은 금이 갔다. 앉으세요. 나는 식탁 주위의 빈 의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이 따르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시선은 아래로 향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새로운 규칙을 시작합니다. 나는 그들 각자를 위해 3개의 문서를 준비했다. 나는 펜과 함께 그것들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이것들은 이곳에 계속 거주하고 당신들의 빚을 관리하는 대가로 당신들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요?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마치 직원처럼요? 노예에 가깝죠.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내 집에 살고 있고 내게 돈을 빚졌어요. 둘 다 갚기 위해 일하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린 가족이지. 하인이 아니야. 가족이요? 나는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되물었다. 다른 여자를 제 집에 들였을 때도 가족이었나요? 제 옷과 제 자리, 제 존엄성을 그녀에게 주었을 때도 가족이었나요? 아니요, 어머님. 당신들이 오래전에 우리 관계를 재정의했어요. 저는 단지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뿐이에요. 전날 밤의 폭로로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던 민호는 공허한 눈으로 자신의 계약서를 훑어보았다. 지하실에서 일하라고 되어 있네. 뭘 하는 거지? 정리, 청소, 유지보수요. 내가 설명했다. 지하 창고 구역은 상당한 작업이 필요해요. 당신은 건물 수리와 무거운 짐 나르기도 담당하게 될 거고요. 나는 투자은행가야. 그가 약하게 항의했다. 투자은행가였죠. 내가 정정했다. 지금 당신은 8억 9천만 원의 빚을 지고 직업도 없는 남자예요. 당신의 재정 비리가 드러나면 회사에서 분명히 해고할 테니까요. 이 계약은 당신에게 숙식과 채무 감면을 제공해요. 감사해야 할 겁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섰다. 어머님은 식사 준비, 세탁, 그리고 일반적인 집안 청소를 책임지시게 될 거예요. 예전에 이 일들이 며느리의 적절한 영역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직접 경험해보시면 얼마나 깨닫는 바가 많을까요? 그녀의 얼굴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검붉게 달아올랐다. 내 아들 집에서 평범한 가정부처럼 취급받지 않겠어. 제 집이죠. 나는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그리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당신의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다른 숙소를 구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서울의 덜 좋은 지역에 있는 고시원방이 꽤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비록 공용 화장실은 많이 불편하겠지만요. 학생들과 가난한 노동자들이 종종 사는 작고 간방 같은 방인 고시원은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도 알고 나도 알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펜을 낚아채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수민이 마지막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통신관리였다. 전화 응대, 우편물 처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박씨 집안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허구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때 명품과 비싼 레스토랑 식사 사진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이제 더 겸손한 이미지를 투영해야 했고 그들의 갑작스러운 생활 방식 변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다. 내가 거절하면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그럼 떠나세요.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개인 소지품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가족 자금에 접근할 수도 없고 어차피 이제 존재하지도 않지만 아파트도 지원도 없이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수민 씨? 당신은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 시장성 있는 기술도 없잖아요.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이 더 이상 쇼핑 여행과 스파를 즐길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라질 거예요. 가혹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이었다.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우리 집안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 첫 몇 주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만족스러웠다. 라면물 한번 끓여본 적 없는 시어머니는 식사 준비에 애를 먹었다. 그녀의 첫 시도들은 거의 먹을 수 없는 적들 없는 수준이었다. 밥은 덜 익거나 냄비 바닥에 눌어붙었고 국은 너무 짰으며 채소는 들쭉날쭉한 덩어리로 잘려 있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녀가 처음 시도한 된장찌개를 맛본 후 내가 말했다. 심지어 아이들도 제대로 끓일 수 있는 된장찌개였다. 다시 하세요. 그녀는 망친 찌개를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새로운 재료를 썰면서 좌절과 굴욕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녀가 내 요리를 비난했던 모든 순간, 그녀가 지연이 사온 반찬이 내가 만든 집밥보다 낫다고 칭찬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수민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데 똑같이 힘들어했다. 사교적인 예의는 그녀의 장점이 아니었고 이제 그녀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교 행사 불참에 대한 문의에 신중한 답변을 만들어내야 했다. 왜 그들은 연례 도쿄 봄 여행을 취소했는가? 왜 민호는 더 이상 강남 골프 클럽에서 보이지 않는가? 최근 가족 모임에서 그토록 두드러졌던 지연은 어디에 있는가? 가족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세요. 내가 그녀에게 지시했다. 영적인 쇄신, 단순함에 대한 갈망을 암시하세요. 우리의 부재가 필수가 아닌 선택처럼 보이게 만드세요. 민호의 임무는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하 창고 구역은 수년 동안 방치되어 버려진 가구, 고장난 가전제품, 그리고 건물 내 여러 아파트에서 나온 잊힌 소지품 상자로 가득했다. 나는 내 목적을 위해 충분한 공간만 비웠을 뿐 나머지는 어수선한 미로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기본적인 도구와 청소용품을 제공했지만 도움은 주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는 점점 더 낡고 얼룩진 옷을 입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매일 저녁 그는 지쳐서 돌아왔고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히고 더러웠으며 그의 자존심은 몇 시간의 막노동으로 인해 침식되었다. 한때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코너 오피스에서 하루를 보냈던 남자는 이제 창문 없는 지하실에서 먼지와 거미줄을 뒤지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지하실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고 그것은 민호의 작업이 몇 달 전 내가 준비했던 공간을 드러냈을 때 분명해졌다. 창고 구역 뒤에는 별도의 구역이 있었다.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으며 병풍과 기본 편의시설로 작은 생활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게 뭐야? 그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침낭, 난방기, 깔끔하게 접힌 담요에 의아해하며 물었다. 당신들의 새로운 숙소예요. 내가 대답했다. 이달 말에 모두 여기로 이사하게 될 겁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은 모든 계획의 순간을 보상해 주었다. 지하실이라고? 우리가 지하실에서 살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피난처죠.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당신이 지연을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내게 제공하려 했던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들의 항의는 즉각적이고 격렬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집안 어른들께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수미는 굴욕감에 대해 극적으로 울었다. 민호는 불의에 대해 분노했다. 나는 그들이 내 인생을 조각조각 해체할 때 내가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무심한 인내심으로 모든 것을 들었다. 결정은 내려졌어요. 그들이 지쳤을 때 내가 말했다. 주말까지 당신들 짐을 옮길 겁니다. 위층 침실들은 용도가 변경될 거예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자신을 주장하려 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은지야. 우리가 네 조건을 받아들였고 빚을 갚기 위해 일하고 있는데 이건 잔인해.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함께 계획했던 삶을 기억하며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의 나약함과 그의 가족의 오만함에 희생되었다. 잔인하지 않았나요?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이 상의도 없이 내 짐을 손님방으로 옮겼을 때, 당신이 지연에게 우리 침대를 주었을 때, 당신들 모두가 내가 내 집에서 유령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는 대답이 없었다. 그 주말, 그들은 지하실로 이사했다. 나는 그들이 필수품, 즉 옷, 세면도구, 몇 가지 개인 물품을 서비스 계단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내가 준비한 공간은 작지만 기능적이었고
적절한 침구, 충분한 조명, 그리고 사생활 보호 스크린이 있었다. 기본적이지만 비인간적이지는 않았다. 과밀한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나았다. 이게 얼마나 계속될까요? 시어머니가 그녀의 새로운 숙소를 둘러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압적인 기세를 잃었다. 당신들 빚이 다 갚아질 때까지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면 당신들이 떠나기로 선택할 때까지.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아파트를 완전히 되찾았다. 나는 내 짐을 다시 안방으로 옮겼고 지연의 현대 미술 작품을 내 가족 사진으로 교체했으며 원래 가구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손님방은 내 서재, 즉 독서와 성찰을 위한 조용한 공간이 되었다. 수민의 방은 전통적인 의식을 위한 바닥 쿠션과 낮은 테이블이 있는 제대로 된 다실로 개조했다. 이웃들은 물론 우리 집안의 역학 변화를 알아차렸다. 건너편 김 여사님은 시어머니가 나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눈썹을 치켜떴다. 가족관계가 변했거든요. 나는 평온한 미소로 설명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역할을 배우고 있어요. 몇 달 동안 내 굴욕을 목격했던 김 여사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듯했다. 때로는 역할이 바뀌어야죠. 그녀는 동의했다. 그녀의 눈은 찬성과 같은 빛으로 반짝였다. 겨울이 녹아 봄이 되자 우리 집안에는 새로운 리듬이 자리 잡았다. 시댁 식구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실에서 올라와 맡은 일을 수행했다. 그들은 처음의 저항이 체념적인 수용으로 바뀌면서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일했다. 식사 시간에는 내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들의 식사를 했다.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허구를 유지했고 이웃이나 지인을 만났을 때는 내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조용한 만족감으로 지켜보았다. 정의는 비록 더디지만 마침내 실현되었음을 알았다. 서울의 봄은 한강을 따라 벚꽃을 피우고 그 섬세한 분홍색 꼬리픈 마치 거꾸로 내리는 눈처럼 바람에 흩날린다. 도시가 겨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면서 나 또한 내 집뿐만 아니라 자아를 되찾으며 활짝 피어났다. 시댁 식구들이 지하실로 이사한 지 3달이 지났다.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면서 조용한 변화의 세 달이었다. 그들의 완고한 저항으로 시작된 것은 점차 더 복잡한 것으로 변모했다. 마지못한 존경심, 어쩌면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어렴풋한 이해 같은 것, 시어머니의 요리 솜씨는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필요는 효과적인 스승이었고 그녀의 서투른 첫 시도들은 유능한 식사로 바뀌었다. 4월 말 어느 저녁 그녀는 내 할머니의 요리법에 버금가는 된장찌개를 준비했다. 풍부하고 향긋하며 완벽하게 균형 잡힌 맛이었다. 이거 아주 맛있네요. 나는 그 수준의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몇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몸짓이었다. 고맙다. 네가 예전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기억나서. 그것은 내가 그녀로부터 받은 내 과거의 노력에 대한 인정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었다. 수민 역시 변했다. 한때 인스타그램에 셀카를 올리느라 몇 시간을 보냈던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소녀는 이제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우리 집안의 소통을 관리했다. 민호의 전 동료들이 그의 결근에 대해 문의했을 때 그녀는 가족 안식년과 영적 쇄신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냈다. 먼 친척들이 지연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성격 차이라는 모호한 언급으로 회피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민호의 변화였다. 지하실 일은 그를 육체적으로 변화시켰다. 그의 부드러운 은행가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혔고 한때 관리받던 그의 몸은 육체 노동으로 더 날씬하고 강해졌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다. 다른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올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던 오만함은 그의 금융제국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5월의 어느 저녁, 내가 발코니에 앉아 석양이 한강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민호가 망설이며 내게 다가왔다. 잠깐 같이 있어도 될까? 그는 정중한 거리를 두고 서서 물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른 의자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의 자세는 뻣뻣하고 불편해 보였다. 많은 생각을 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내가 한 짓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당신에게 한 짓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의 무게가 그를 계속 말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당신을 배신했어. 지연이와 뿐만 아니라 중요한 모든 면에서. 나는 충성과 진실보다 지위와 겉모습을 우선시했어. 내 가족이 당신 집에서 당신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뒀어. 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되었어. 네, 나는 간단하게 동의했다. 그랬죠? 그는 희미해지는 빛을 배경으로 옆모습이 드러난 채 강을 내다보았다. 용서를 구하지 않을게. 그럴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우리가 당신에게서 빼앗은 것,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에게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깊은 통찰력이었다. 그게 뭐였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가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려고 했어. 당신 인생의 유령으로. 그의 평가의 정확성에 나는 놀랐다. 몇 달 동안 나는 정확히 그렇게 느꼈다. 투명하고 무력한 유령, 내 존재의 가장자리를 맴도는. 어떤 기분이에요? 내가 물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비난을 받아들였다. 명확해지더군. 고통스럽지만 명확해져. 우리는 어둠이 내리고 도시의 불빛이 켜져 서울 스카이라인의 인공별들의 은하수를 만드는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가 마침내 떠났을 때 나는 발코니에 남아 우리의 대화를 되새겼다. 화해는 아니었다. 그 길은 영원히 닫혔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매듭이었고 너무 오랫동안 이름 붙여지지 않았던 잘못에 대한 인정이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나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하실 생활은 그 목적을 다했다. 내게 행해진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간수가 되어 그들의 속죄를 감독하며 내 인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단지 다른 방식으로 내 존재를 다시 정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6월 초 어느 아침 나는 그들 3명을 모두 거실로 불렀다. 그들은 습관이 된 대로 즉시 왔고 고개를 숙이고 정중한 자세로 내 앞에 섰다. 6개월이 지났어요. 내가 시작했다. 이 집안의 새로운 규칙이 시작된 지 6개월. 당신들이 이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고 믿어요. 어쩌면 제가 굴욕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배운 것만큼이나. 시어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몇 달간의 비천한 일로 부드러워져 있었다. 수미는 시선을 아래로 향했지만 그녀의 손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억눌린 눈물로 떨리지 않고 안정되어 있었다. 민호는 똑바로 서서 내 시선을 직접 마주했고 그의 표정은 솔직하고 체념적이었다. 당신들의 빚은 아직 완전히 갚아지지 않았어요. 내가 계속했다.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아마 도덕적으로도. 하지만 변화의 때가 왔다고 결정했어요. 나는 그들의 얼굴에 스치는 경악을 보았다. 내가 더 엄격한 조건을 시행하거나 어쩌면 그들을 완전히 쫓아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위층으로 다시 이사해도 좋아요? 나는 두려움이 놀라움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이전 방으로는 아니에요. 그 공간들은 이제 새로운 용도로 쓰이니까요. 하지만 지하실보다 더 편안한 2층의 방들을 준비해뒀어요. 왜요? 수민이 불쑥 말하고는 그 질문을 후회하는 듯 입을 가렸다.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당신들을 지하실에 무기한으로 두는 것은 내가 과거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됐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들 모두 계속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더 많은 존엄성과 더 나은 숙소에서 당신들은 여전히 재정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빚을 갖게 될 거고요.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는 아니에요.
안도감이 그들의 얼굴을 휩쓸었고 곧이어 혼란이 뒤따랐다. 그들은 자비도 변화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 중 항상 가장 전통적이었던 시어머니는 깊이 절을 했다.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말했다. 저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네, 나는 차분하게 동의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건 당신들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그날 오후, 그들은 지하실에서 새로운 숙소로 짐을 옮겼다. 원래 방보다 작지만 편안했고 제대로 된 침대와 햇빛이 드는 창문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 새로운 공간을 대하는 세심함을 주목하며 그들이 정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 그들이 당연하게 아파트를 차지했던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날 저녁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앉았을 때 여전히 내가 상석에 앉았지만 이제는 모두 같은 높이에서 민호의 할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했다. 그는 지하실 기간 동안 눈에 띄게 부재했고 다른 친척들과 머물렀지만 가끔 나를 방문하며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제 팔순인 그는 천천히 움직였지만 우리 집안의 변화된 역학을 살피는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균형이 회복된 것 같구나. 그는 내가 권한 상석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새로운 균형이죠. 나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가장 강한 나무는 결코 휘어지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휘어졌다가 다시 곧게 서는 나무란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식사를 내놓았다. 전통적인 음식들이 가장 좋은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대화는 최소한이었지만 긴장되지는 않았다. 공기 중에는 이전에 없었던 경계와 결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여름에 황혼이 머무는 동안 나는 매실차 한 잔을 들고 내 발코니로 물러났다. 한강은 아래에서 고요하게 흘렀다. 삶 자체처럼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항상 변했다. 나는 지난 한 해의 여정을 생각했다. 존경받는 아내에서 집안의 유령으로 그리고 마지못한 군주로. 이 역할들 중 어느 것도 전적으로 내 선택은 아니었지만 마지막 변화는 나 자신의 것이었다. 지연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민호의 재정 붕괴가 명백해지자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도망쳤다. 나는 때때로 그녀가 다른 부유한 남자를 목표로 삼았는지 또 다른 가정을 침투했는지 궁금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여자가 나보다 더 빨리 자신의 힘을 찾기를 바랐다. 미래에 대해서는 내 마음속에 천천히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한때의 지위의 상징이었고 이제는 실현된 정의의 기념비가 된 강남의 아파트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한 올바른 장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언젠가는 그것을 팔고 수익금을 공평하게 나누고 시댁 식구들을 남은 빚에서 해방시켜 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할머니의 더 단순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주로 돌아가거나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결정들은 기다릴 수 있었다. 지금은 저녁이 내리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 집이 진정으로 다시 내 것이라는 사실, 즉 내게서 도둑맞았던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자율성이라는 무형의 감각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슬픔, 후회, 원망이 복합적으로 섞여 마음속에 사는 한국적인 개념인 한 에이첸트는 가장 어두운 날들 동안 나의 동반자였다. 이제 그것은 더 가볍고 깨끗한 무언가로 대체되고 있었다. 정확히 용서는 아니지만 해방이었다. 희생자라는 부담은 굴욕의 부담만큼이나 무거워졌고 나는 둘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아래 강남 전역의 아파트에 불이 켜지고 가족들이 저녁을 위해 자리를 잡았다. 각자 자신만의 사적인 드라마와 화해를 안고 건물 어딘가에서 시댁 식구들은 그들의 새로운 방에 적응하고 있었고 아마도 그들의 세상이 얼마나 완전히 변했는지에 대해 반성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내 발코니에서 나는 차를 마시며 도시 위로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복수는 소금물과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목마르게 만든다고. 그녀의 말은 어떤 면에서는 옳았다.
내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만족감은 실제적이었지만 덧없었다. 더 깊은 승리는 나 자신을 되찾는 데 있었다. 내 공간이나 내 위치뿐만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가치감을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고통이 무기한으로 계속될 필요성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켰다. 그것이 밤이 도시를 감싸 안으면서 내가 깨달은 나의 마지막이자 가장 완전한 승리였다.